국어 인증 능력 시험이랄지 KBS 한국어 능력 시험이랄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고요를 좀 학습을 통해서 젊은 세대에게 되살리자라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고요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공부할 때 보면 이제 자 여러분들이 정말 외래어 내지는 외국어 내지는 외계어처럼 들리는 그런 말도 있을 겁니다. 고전문학 공부할 때처럼. 그러나 순우리말이고요. 저 그 뜻을 좀 하나하나 알고서 공부를 해보면 상당히 재미있고 참 아름다운 말이구나 이런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공부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약간 모순되긴 합니다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언어 생활에서의 어떤 특징이기 때문에 고요를 공부하자고 했는데 한자어도 또 공부하자. 그죠? 한자어. 시험도 나옵니다. 한자어도. 그래서 한자성어를 할지 여러 가지 진짜 직접적인 한자어 실력 있죠. 한자 실력. 그걸 물어보기도 합니다. 한 글자짜리가 출제되기도 하고 단어, 그러니까 한자어로 이루어진 합성어나 이런 것들이 출제가 되기도 하고요. 근데 이 파트는 솔직히 한자어 이제 굉장히 많잖아요. 뭐 몇만 자가 넘는 그런 한자를 선생님이 일일이 다 한문 선생님이 아니기 때문에 가르쳐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교재에 나와 있는 자주 출제되거나 출제 예상 그 한자어를 좀 뽑아놨거든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선생님이 좀 언급을 하고 공부를 하는 정도로 해서 어쩔 수 없어. 그죠? 그래서 한자어는 개개인의 어떤 능력 같은 걸로 좀 생각을 해야 되고요. 정말 저는 이과생이고 어렸을 때부터 한문이라고 하는 건 정말 싫었습니다. 우리말을 사랑했습니다. 라고 해서 한글만 써왔던 그런 친구들은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것, 선생님이 언급하는 것 정도만 해서라도 좀 한번 써보기도 하고 연습장에. 그래서 음과 뜻을 좀 익혀뒀으면 좋겠다. 자, 세 번째는 외래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외래어. 외래어가 나오고 있다. 한국어 인증 능력 시험이라고 하는데요. 꼭 우리 한국어라고 하는 이러한 언어에는 우리가 사용하는 이 한국어는 순고요만 있는 건 아니죠. 그죠? 고요도 많이 있지만 이렇게 고요의 비중이 조금 더 작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자어 굉장히 많죠. 그리고 외래어가 이렇게 있다. 그래서 어차피 현대사이기 때문에 순우리 고요만 쓰면서 살아갈 수는 없기 때문에 한자어,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죠. 그리고 영어를 알지, 뭐 불어를 알지, 일본어를 알지, 뭐 이런 말들에 대해서 국가 공인기관에서 인정하는 써도 된다, 어쩔 수 없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공부를 좀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시험 문제가 이렇게 세 가지 파트가 어휘력에서는 출제가 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좀 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미리 방향을 잡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문법 파트는 또 크게 그냥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문법 파트는 단어 수준에서의 어휘력 수준에서의 단어. 그래서 단일어에서부터 나오는 거 있죠. 단일어, 복합어. 그리고 복합어는 또 합성어와 파생어로 이루어지고요. 각각의 어떤 단어가 만들어지는 과정이랄지 단어의 의미랄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그 문장에서 그 단어가 어떠한 의미로 사용되는가 이걸 정확하게 아는 것들. 주로 이제 잘못된 것들을 제시를 해놓고 잘못 사용되는 걸 제시를 해놓고 그걸 올바로 고치시오, 뭐 틀린 걸 고르시오 이런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장 단위에서 출제가 되는데요. 이건 이제 좀 어법적인 내용들이 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품사에서부터 품사 아시죠? 명사, 대명사 이런 거. 그 다음에 그 문장 성분.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 뭐 이런 것들 있죠. 자, 그런 부분이랄지 아니면 문법적인 어떤 피동 표현이랄지, 그죠? 여러 가지 뭐 시제에 관련된 거랄지, 특히 또 우리 한국에서 나타나는 높임법 관련된 거랄지, 자, 이런 것들이 문법 시간에 이제 문장과 함께 배우게 되는 내용들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요 문법 파트를 우리가 처음 들어가는 거 선생님이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다른 강좌들이나 다른 교재들이 순서대로 그냥 이렇게 쭉 돼 있어. 그런데 뒤에서부터 뭐 어떤 기출 문제에서 고득점자 최고점을 맞았던 최고점을 맞았던 그런 수험생의 어떤 수기 같은 것들을 여러분 이제 뭐 평가원에 가시면 KBS에 가면 그 인증 능력 시험 홈페이지에 올려져 있는데요. 거기 보면 이제 기출 문제를 좀 많이 풀고 어법 파트는 좀 피해라 뭐 이런 쓴 글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뒤에 것을 좀 푼다. 뒤에 쉬운 걸 먼저 풀고 어법은 어차피 어려우니까 맨 마지막에 풀자라고 하는데 그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시험은 쉬운 문제를 먼저 해결하는 거죠. 자기 능력껏. 그러나 다른 친구들이 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어법을 제대로 배워서 어법 부분이 가장 쉬운 부분이 돼야 되겠죠. 흔히 이제 선생님이 하는 얘기입니다. 고전 문학 쪽하고 어법 파트 있죠. 이 두 파트는 배우면 배운 만큼 쉽고 빨리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배우지 않고 혼자서 공부를 하잖아요. 그럼 혼자서 공부를 하면 이게 시간도 오래 걸리고 또 이 공부한 게 잘 활용이 안 됩니다. 실전에서. 그렇기 때문에 고전 문학 파트하고 그다음에 어법, 어휘 이쪽 파트는요. 반드시 배우셔야 됩니다. 전문가에게 배우셔야 된다는 거죠. 그것도 이제 뭐 선생님 같은 이런 어느 정도 15년 이상 했던 그런 사람들한테 좀 배우는 게 좋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그래서 KBS 한국어 능력 시험에 대해서 선생님이 간단히 한번 지금 언급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없으니까 해야 될 게 많으니까 바로 어휘력 파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휘력 파트로 가는데 자, 이 시간에는 일단 고유어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유어에 대한 이야기가 교재 맨 처음에 나와 있습니다. 제1장 어휘력 이렇게 해서 고유어라고 나와 있죠. 자, 고유어의 개념은 거기 나와 있습니다. 선생님이 굳이 얘기를 안 하고요. 토박이 말이다. 원래 우리나라에서 우리 민족이 썼던 말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 뒤에 뭐 읽어보시면 크게 어려운 말이 없어. 옛날에 뭐 고유어를 썼는데 신라 경동왕 때 뭐 한자를 많이 써가지고 순우리말이 한자로 많이 변했다. 뭐 이런 것들은 그냥 배경 지식으로 여러분이 참조하시면 되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주제별 고유어가 이제 무엇이냐. 고유어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제대로 숙지를 하고 있느냐, 파악을 하고 있느냐, 이해를 하고 있느냐. 자,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물어본다는 거죠. 이게 이제 굉장히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단어 수준에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참 많습니다. 고유어, 어휘력 부분은 낱말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많은 낱말들을 어떻게 다 공부해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시험에 잘 나오는 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을 출제하시는 분들도 자주 사용되는 고유어랄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꼭 이런 것들은 좀 살렸으면 좋겠다. 다시 살렸으면 좋겠다. 자, 이런 말들을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걸 선생님이 생각을 해서 교재에도 넣어놨고 지금 수업 시간에 언급을 해드리는 겁니다. 좀 교재에는 많은 굉장히 이제 보면 막 거의 한 몇백 개 정도 되는 그런 단어가 쭉 있는데 이걸 선생님이 뭐 다 설명하기 좀 그렇고요. 시험 문제 출제가 자주 되거나 아니면 아직 안 됐는데 앞으로 여러분들이 볼 시험에서 출제가 될 것 같다. 이런 단어들을 어휘를 갖다가 고유어를 선생님이 찝어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것만 외우세요. 그런데 무턱대고 외우면 좀 힘드니까 선생님이 단어에 대한 설명을 가끔씩 좀 할 겁니다. 그거를 토대로 해서 복습을 좀 하시면 되고요. 자, 지금부터 필요한 건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건 뭐? 형광펜. 자, 형광펜 하나씩 준비하세요. 아시게? 선생님 좀 형광펜이 없는데요. 그럼 멈추고 지금 생각을 멈추고 빨리 문방구 뛰어갔다 오든가 아니면 동생 거 형광펜 찾아가지고 형광펜 중요한 거는 형광펜으로 꼭 칠해 놓겠습니다. 볼펜으로 해도 되는데 색깔펜으로 해도 되는데 그래도 형광펜으로 해놓는 게 나중에 복습할 때 시간이 없고 이제 시험 보러 갔을 때 이거라도 빨리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책 들고 와서 그때 효과적으로 눈에 팍팍 들어오기 위해서 형광펜을 활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어휘의 의미를 그냥 마구잡이로 그냥 막 하는 것보다도 혹은 뭐 가나다 순서로 막 하는 것보다도 가장 좋은 건 주제별로 따져보는 겁니다. 주제별로. 자, 이 의미를 자, 주제별로. 그런데 이 주제별이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시험 문제에서는요. 이게 문장 속에서 녹아나가는 거거든. 그죠? 문장에 들어가 있는 어떤 문장이 쭉 있는데 거기에서 어떤 단어가 제대로 사용됐느냐 안 사용됐느냐 이게 O냐 X냐 자, 이런 걸 판단하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이 문장과도 관련이 좀 있는 거고요. 그죠? 그리고 이 문장의 구성 성분 요소와도 관련이 있는 이런 단어입니다. 순우리말도. 그래서 이때 이 주제라고 하는 것은 의미상 뭔가 이렇게 공통된 내용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그런 것도 있지만 여기서는 이 문장 속에서 사용되는 단어, 즉 품사별로 좀 나눠놨다. 교재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품사별로. 그래서 명사 혹은 뭐 자주 사용되는 고유어 명사, 자주 사용되는 고유 형용사, 자주 사용되는 고유 동사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에서 이 동사 자리에 왔는가, 형용사 자리에 왔는가, 아니면 명사 자리에 왔는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기 쉽게 교재를 구성을 해놨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거기 보시면 맨 처음에 주제별 고유어에서 명사가 나와 있네요. 자, 명사에 대해서 지금 이제 일단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칠판이 좁은 관계로 지우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필기를 좀 잘 해놓으신 분들은 다시 한번 복습을 하시고요. 한번 좀 비춰주시고 자, 지우고 하겠습니다.
자, 지웠습니다. 명사를 보도록 하죠. 자, 명사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명사라고 하는 것이 뭐냐? 나중에 품사론 할 때 하겠지만 사물이나 그죠? 사람이나 이런 국가나 이런 것들의 명칭, 이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명사는 여러분이 다 알고 있고요. 자, 자주 사용되는 명사 한번 이제 같이 책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 선생님 이걸 다 쓸 수 없으니까 책을 보면서 딱딱딱 집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먼저 신체 및 생리현상과 관련된 어휘를 보도록 하죠. 자, 그냥 신체로만 적고요. 생리현상과 관련된 것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한 20개, 15개인가? 15개 정도 나와 있는데요. 자, 그 중에서 두 번째에 나와 있는 가르마라고 하는 단어가 눈에 띄네요. 자, 가르마가 있습니다. 자, 가르마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자, 이 단어에 뭘 해? 자, 형광펜을 칠해야 되겠습니다. 가르마. 자, 가르마가 뭔가요? 거기 설명이 뭐라고 돼 있어? 이마에서 정수. 선생님 지금 가르마 이렇게 탈죠? 팔대기 가르마. 그죠? 머리가 좀 세련되지 못했다고 자꾸 지적을 받는데 얼굴이 좀 되니까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가르마가 왜 중요하냐? 이 시험 문제 한번 나왔어요. 그래서 2회, 기출 2회라고 적어 놓고요. 17번. 자, 여러분들 기출문제집 다 한번 가지고 있죠. 그죠? 기출문제집 한번 쭉 풀고 아니면 풀기 전에 선생님 강의를 듣던가 아니면 기출문제를 같이 풀던가 아니면 기출문제를 먼저 푼 친구가 이 책을 가지고 다시 한번 공부를 해도 상관없습니다. 상관없는데 그래서 기출문제도 좀 찾아보시라라고 하는 뜻에서 선생님이 적어 놓는 거고요. 자, 이 가르마가 기출문제에서 17번? 아니 13번에 나왔던 것 같은데 그죠? 이게 13번. 13번에 나왔습니다. 13번. 자, 요거는 머리를 타는 이 가르마인데 뭐가 나왔냐면 가리마가 나왔어요. 가리마. 자, 가리마라고 하는 것이 나왔어요. 가리마. 그래서 뜻을 이걸로 쓴 거죠. 그런데 가리마는 잘못 쓴 겁니다. 잘못된 표현. 물론 가리마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옛날 그 조선시대 때 여인들이 이렇게 머리에다 이렇게 뭐 크게 이렇게 쪽두리 져가지고 막 올리는 거 있죠. 그때 헝겊 같은 거 하나 이렇게 있어. 댕기가처럼 생긴 거. 그거 올리는 거. 그 헝겊을 가리마라고 합니다. 근데 잘 안 쓰죠. 그죠? 잘 안 써. 그래서 가르마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를 물어보는 거고요. 거기 그 자리에다가 가리마를 넣어놓고서 헷갈리게 하는 거죠. 실전에서는 이게 이런 것들이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가르마의 뜻을 정확하게 그 교재에 나와 있는 대로 머리 이마에서 정수리까지 머리카락 양쪽으로 가른 거. 이렇게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에 거기서 한 6번째 줄, 5번째 줄 밑에 보시면 귀민머리가 있습니다. 귀민머리. 정지용의 고향에서도 나오는, 향수에서도 나오는 그런 귀민머리가 있죠. 자, 귀민머리는 이마 한가운데를 중심으로 좌우를 갈라서 뒤로 넘겨서 따은 머리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그림적으로 이렇게 해서 뒤로 이렇게 따은 거 있죠. 이걸 귀민머리라고 합니다. 자, 체크를 해놓으세요. 형광펜.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바로 밑에 귓볼이 있습니다. 귓볼. 그래서 귓바퀴 아래쪽에 있는 살. 자, 귓볼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귓볼. 이것도 이제 아직 출제는 안 됐지만 나올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형광펜을 칠해놓고요. 귓볼. 보통 이제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귀가 이렇게 생겨서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죠. 자, 요거를 이제 귓볼이라고 합니다. 귓볼. 선생님 귓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거의 없어. 그래도 이것도 보니까 뭐 귀가 이렇게 생긴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붙은 사람들이 있대요. 그죠? 두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귀는 어떤 귀인지 한번 보세요. 선생님은 귓볼이 없는 쪽 바로 붙어서 연결됐고요. 뭐 유명한 부처님 귀라고 하죠. 이런 사람들은 귓볼이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귓볼이라고 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뭐 눈곱 이런 건 다 쉬우니까 자, 쭉 내려가서요. 거기서 한 또 5, 6번째 쭉 가면 덩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따라해보세요. 덩절이. 이 말은 뭐 처음 듣는데요. 라고 하는 친구가 있을 겁니다. 순 우리말이고요. 고유어입니다. 자, 덩절이는 덩치가 있다. 덩치가 있다. 덩치라는 말을 생각하세요. 그러면 덩절이는 덩치가 크게 뭉쳐서 쌓인 부피. 이걸 덩절이라고 합니다. 덩절이. 자,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쭉 밑에 보면 밑에서 두 번째 줄 보면 허우대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허우대. 자주 쓰나요 이건? 그죠? 아이 허우대가 멀쩡한 녀석이 이게 뭐 하는 거야? 이런 말을 할머니나 부모님들이 많이 쓰십니다. 할머니들이 나 혹은 어르신들이 많이 쓰는 말이 순우리말, 고유어가 이제 흔적이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듣긴 들었는데 허우대가 멀쩡해? 허우대가 뭐지? 뭐 이렇게 궁금해했으면 이 단어를 알게 되는 건데 어렸을 때 그냥 듣고 한 귀로 듣고 뭐 한 귀로 흘려버리면 이 단어를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여러분들 할머니들이나 할아버지들께 여쭤보세요. 그게 고유어 공부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자, 그래서 허우대는 어떤 체격, 좋은 체격 이런 거죠. 선생님은 굉장히 아담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강호동 뭐 그런 친구처럼 친구래.
삼촌처럼 굉장히 등치가 큽니다.